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만에 뵙죠? 아, 2달 됐네요. 네. 네, 우리 2달 만에 다시 북튜브 또 찍게 됐는데, 오늘은 10월 달에 신작, 10월 5일 날 첫 일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자가 8호 광장 필명을 사용했고요. 알고 싶니 마음 심리툰이라고, 이분은 제가 올해 초에 랜선으로 친구가 된 제주도에 서식하는, 본인이 제주도에 서식한다고 얘기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호 광장에 계시거든요. 제주도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고 계신데, 이분이 한 2018년도부터 웹툰 그리면서 네이버에서 선정되기도 했고, 그거를 드디어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유튜브에 8호 광장으로 검색해 보시면 뭐 길고양이, 뭐 주인 없는 강아지, 이제 보건지소에서 사는 강아지 관찰한 영상도 있는데, 아, 이분이 되게 관찰력과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마음 솜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8호 광장의 이 심리툰 되게 교과서적인데 읽기가 너무 쉽고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북튜브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떤 면에서 제일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네. 솔직히 이게 심리학 책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 우선 서론이 너무 길고 네.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잘 이해 안 가는 무슨 실험이라든가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간단하고 단순화, 명료화 시켜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고 작가의 말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읽기에 진짜 부담이었고, 근데 꼭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를 다 짚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욕을 막 적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나이브한 아주 솔직한 표현들이 있어갖고 가끔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고 딱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상 깊게 봤던 몇 컷만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코끼리 인지행동치료 편인데요. 네. 네, 인지행동치료가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어떤 건지 대강 여기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코끼리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있죠? 저는 일단 회색이다, 크다, 무겁다가 생각나는데, 선생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코끼리 저는 하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거가 생각나요. 아. 네, 만질 때마다 다 장님들이니까 꼬리 만지면 꼬리가 그렇다고, 그게 코끼리라고 그러고,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이다라고 말하고, 뭐 네. 그런 게 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다 사람마다 그 코끼리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틀린데, 그거를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 자동적 사고는 그 사람의 경험이나 뭐 그 기억이나 사고의 방식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만약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왜곡이 돼서 다 내 잘못이야. 난 쓸데없는 사람 같아. 난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지행동치료는 이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치료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또 하나 행동, 이 세 가지 코그니티브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형? 인지 삼각형? 이 코그니티브 트라이아드라고 해갖고 생각, 감정, 행동에서 사실 생각과 감정은 우리 스스로 고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행동은 해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과 감정은 우리 스스로 변화하기 어려우니까 행동을 바꿨을 때 생각과 감정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어떤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웃음 치료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 억지로 웃으면은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자극돼서 이 뇌에서도 기분이 좋아서 웃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행동을 바꿨을 때 생각과 감정도 변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작가의 말 뭐라고 써있나요, 선생님? 네. 휴대폰부터 내려놓으세요. 킬킬킬이라고 하셨어요. 휴대폰 내려놓는 행동부터 하면 나머지 생각, 감정도 바뀐다. 이런 네. 작가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인지 부조화 편이 있는데요. 인지 부조화 1, 2, 3이 있던가? 인지 부조화 편이 있는데 네. 인지 부조화 편에서 보면요. 우리 회사만 한 곳 없어? 인지 부조화 1편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사람은 신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한다. 만약에 그 행동과 신념이 다르면은 그거를 불일치한 거를 어떻게든 일치시키려고 행동에 맞게 신념을 바꾸기도 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옛날에 전쟁 때 포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로한테 아주 적은 간식, 사탕 하나 이렇게 주고 나서 적군을 찬양하는 글을 그냥 억지로 일부러 쓰게 막 하다 보면은 네. 생각으로는 신념으로는 적인데 행동은 찬양하고 있잖아요.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자기가 편하게 만들려고 신념을 바꾼대요. 그래서 적에 대해서도 그래,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혔으니 내가 이런 보상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신념을 바꿔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제목이 우리 회사만 한 곳이 없다 이건데, 만약에 회사를 떠올렸을 때 월급 많이 주지 않아? 이게 떠오르지 않고 나머지 보람 있잖아. 사람들이 좋아. 배우는 게 많아. 그래도 우리 회사만 한 곳이 없어. 이게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내 월급이 작은 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맞아요. 있다. 작가의 말은 뭐죠, 선생님? 네, 작가의 말은 갑은 알고 있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갑은 알고 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알아서 할 거를 기대하고 월급을 적게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힘들게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월급은 적고 네. 그거에 대해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를 내 신념을 바꾸는 거죠. 우리 회사만 한 곳 없어. 이렇게. 네, 좋게 생각해야 계속 회사도 다닐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좋게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게 만드는 게 회사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딱 그림 2컷? 3컷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셔갖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연합학습과 조건화 그리고 소개팅 편이 있습니다. 우리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유명한 실험이죠.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면서 종을 흔들었는데 계속 그 강아지한테 간식 줬을 때 종 흔드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강아지는 그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고전적 조건 형성. 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그런 건데요. 자, 제목이 연합학습과 조건화 그리고 소개팅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와 소개팅을 한다면, 그럼 자,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 실험을 떠올렸을 때, 소개팅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정적인 그런 장소보다는 액티브한 장소로 데려가라. 놀이동산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설레잖아요. 두근두근,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은 잘 기억 못하고, 그때 너무 신났던 것만 기억하다 보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신나나 보다. 네, 그렇게 조건화를 연합해서, 연합해야 된다. 함께 있을 때의 감정이 연합돼서 조건화되는 거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자,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좀 연결돼서 보면은,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분명 우리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막상 아빠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나 좀 피하고 싶고. 네. 선생님도 그런 분 계시죠? 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쵸. 네, 같이 좀 안 있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경험 있죠. 가끔 친구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쵸? 네,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둘만 있으면 좀 불편하고, 할 말 없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러게요. 이제 아빠가 바쁘다고 어렸을 때 그냥 일만 하시고 집에 오면 잠만 주무시고 이런 경우에 애들은 집에서 각자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좋은 사람 맞는데 아빠랑 어렸을 때 재밌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커서 이제서야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은데 애들은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재밌었던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한 컷에 너무너무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컸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기분이가 좋아.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기분이가 좋아. 여기서 있으니까 기분이가를 빼면은 뭐가 남냐면요. 이 사람이 좋아. 아,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럼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책에서 찾아오면 되게 막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딱 3페이지인데 한 번에 확 와닿아갖고 네. 우리 심리툰의 장점이에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내용의 연속이라서 쉽게 읽어. 한 시간이면 충분히 보죠, 선생님? 네, 1시간 정도면 읽으실 수 있고, 또 네. 그림이 많으니까 부담 없고, 솔직히 네. 이거 처음부터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간중간 읽고 싶은 거, 제목 흥미로운 거 찾아서 읽으셔도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또 선택한 페이지는 네. 102페이지에 관종편이 있거든요. 관종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선생님도 관종이 사실은 약간 좀 우리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네, 그런 안 좋은 편이잖아요. 네, 나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로 관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 관심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학교 가서는 친구들 관심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선생님들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예, 우리는 원래 관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 관심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성장하면서 각 시기에 맞게 발달 과업들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관심은 필수적이에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우리 아기들 아니면 좀 아동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전폭적인 사랑, 지지, 관심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 되게 예쁜가 봐. 귀여운가 봐.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상대방, 그리고 나하고 세계, 경계선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가는데 여기 선생님은 보니까 벽돌로 울타리를 짓는 컷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에 맞는 이런 적절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성인이 돼서도 좀 계속 이어지는데요. 튼튼한 경계선 그리고 확고한 자아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원천 자원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하고 타인의 세계가 견고하게 경계선이 있을 때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그 보호 울타리 안에서 좀 쉬고도 싶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자라면서 그때그때 제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계선이 중간중간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 채우고 싶어갖고 관심을 계속 원하게 되거든요.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어렸을 때 충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기 발달을 갔었으면은 경계선이 공고하니까 또 그렇게 막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해하는 친구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독에 빠진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해했을 때 통증을 느끼면 아, 나 지금 살아있나 보다. 딱 현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그런 더 큰 자극을 통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SNS가 굉장히 발달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SNS를 우리가 더 많이 보고 관심 받기 위한 행동들도 하는데 자, 그 SNS 안에서 진짜 내가 거기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마지막에 보면은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연결된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일지 모릅니다. 가로하고 제가 한마디를 더한다면 견고한 나와 세계, 나와 상대방의 공고한 경계 안에 있는 안전한 나. 거기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가로의 말을 쓰고 싶어요. 네, 선생님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여기서?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네. 나는 하여튼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조금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만의 시간도 잘 채우고, 네, 자기가 조금 더 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맨날 저희 아까 핸드폰도 내려놓으세요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는 고독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고독해야 또 나를 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독해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이 파르광장님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수면의학을 좀 공부하셨다고 앞에 코멘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수면의학에 대한 연구로 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여기 수면에 대해서 여기 한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수면은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정화하고 낮 동안에 있었던 그런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뭐 감정 아니면 생각들 좀 망각이 필요한 기억들도 지울 수도 있고요. 네. 그 반대로 필요한 기억은 수면 동안에 더 단단해지게 경고화된다고 하고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데 또 잠이 부족하면 면역도 떨어지고 살도 찌는데요. 식욕 억제 기능을 가진 호르몬인 렙틴은 자면서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기능을 가진 호르몬인 렙틴은 줄어들고 식욕 증가 기능을 가진 그렐린은 늘어난대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래서 야식 드시고 계속 그게 막순환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야식 드시고. 네, 늦게 주무시고 야식 드시고 살도 찌고. 네. 그러고 다음날 또 좌절하고. 네, 그 우울증도 생기시고 네. 반복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인지행동 치료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동을 바꿔야죠. 야식부터 안 먹고 일찍 주무셔야 되겠다. 네, 일찍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달아서 계속 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컷의 그림에 보면은 밤 동안에 잠든 뇌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쓸데없는 것들 버리는 시간이 잠이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작가의 말이 안녕히 주무세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 이제 운동 수면과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선생님 의대 다니실 동안에 공부 잘했던 수석에 가까웠던 수석 언저리에 있던 친구들은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한 친구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조깅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밤 10시만 되면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가서 자러 가고 근데 성적은 수석에 가깝고 그래서 그때는 의대생이시니까 이 파르광장님이 왜 쟤들은 시간을 저렇게 쓰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수면의학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신 거예요.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는 뇌유래 신경영양 인자, 그리고 다른 신경인자들, 뇌 혈류도 그때 증가하고 그런 자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그래서 신경 생성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수면의학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운동할 때도 이런 뇌유래 신경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같은 이런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운동할 때도 일어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보고 있나?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지 않겠다. 친구들한테.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날 새서 공부하면 다음날 거의 기억 안 나고 혹시 기억나더라도 다 잊어버리니까 꾸준히 조금씩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날 새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학교폭력 얘기를 해주셔갖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중요한 또 코멘트가 하나 있어요. 네. 자, 여기 그림 페이지에 보면요. 막대가 하나 있는데 빨간색에서 노란색 사이가 읽히는데요. 자, 여기서 붉은색이 어디서부턴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붉은색이 어디서부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처음 시작부터 폭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네. 근데 시작은 항상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난 장난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격해지고 그리고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규칙들도 생기고 상황의 힘도 있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피해 학생한테는 피해 아동한테는 가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장난으로 시작해서 끝은 괴롭힘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이 나쁘다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래서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안 될 수 있다는 거. 장난은 안 된다. 장난하지 말아라고 가르쳐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학폭위가 열리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경찰서를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그 어디서부터 장난과 괴롭힘에서 어디서부터 괴롭힘인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 피해자가 아닌 그 다른 가해 학생이나 다른 보호자나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달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 좀 어떠신가요? 네, 보통 애들 다 장난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애들 치마 올리거나 이런 것도 다 장난이고 이렇게 놀리는 말 아니면 별명 그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이것도 다 언어폭력 되는 건데 그냥 처음엔 과거에는 장난으로 통용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듣는 친구가 싫어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이제 그거는 장난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그런 학교폭력이라든가 뭔가 그거를 했던 친구들 지금은 이제 성인 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과거 그런 사건들이 다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또 유명인이 되신 분들 중에 과거 그런 사건이 나와서 지금 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그러시면 친구가 싫다고 말했을 때는 안 했으면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끝인데요. 네, 우울의 늪편입니다. 이건 31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우울의 늪은 유튜브 파루광장의 영상으로도 이 컷으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이제 말에 거의 가까웠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10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황당한데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났다가 지금은 우울한 상태로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우울은 다들 표현하기로는 무슨 터널과도 같다. 뭐 늪과같이 빠져든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렇게 늪이다 터널이다 한 거는 옆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안으로 자꾸 몰입하기 때문에 늪이라는 표현도 하고 터널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울의 늪에 빠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별 문제가 없는데 나만 이렇게 우울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역설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돼요. 보통 나르시시즘이면은 내가 제일 우월해. 내가 제일 잘났어, 잘생겼어 이건데 반대로 역설적인 나르시시즘은 내가 제일 불행해.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혼자만의 이런 부정적인 몰입에 빠지는 건데요. 자, 근데 만약에 용기를 내서 잠깐 눈높이를 맞추어서 마음을 열어보면은 다들 각자의 사정들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고 겉으로 웃어 보이는 그 뒷면에는 다 고민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공감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고. 자,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은 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 심지어는 시대와 인종 문화를 뛰어넘어서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이 터널이잖아요. 네, 이 터널 끝에 빛이 있는데 이 터널을 다 지나가서 지나간 이 끝 빛에서 반대를 보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안도감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늪이 아니라 이 우울은 터널이고 끝에서 다시 이 터널의 끝에서 한번 안을 들여다보자. 그럼 한결 가벼워질 거다.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유튜브 파루광장에서도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Expecting True Emotional Insight라고 해서 이거는 진정한 감정적 인사이트 통찰력을 기대하며 이게 이제 우리 파루광장님의 메시지인데 이게
머리로만 알지 않고 행동이 바뀌어서 진짜 감정적인 변화도 있기를 바라는 네, 저자의 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마지막 한 말씀이요? 네. 네. 이 책을 읽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우울판에 나왔던 터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나왔다고 해서 또 다시 터널을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다른 터널을 또 다시 통과하겠지만 한번 우리는 터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단단해질 수 있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책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면 더군다나 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 관련된 책 읽으시면서 자신 마음 한번 살펴보시고, 게다가 너무 읽기 좋고 편하게 쓰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을의 계절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